돌쇠야! 돼지 사러 간 놈이 왜 빈손이냐? 어머니의 호통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쌍한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돌쇠 뒤에서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나타나자 어머니는 바닥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돼지 10마리 값을 날리고 계집을 사오다니. 어머니가 국밥 팔며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써버린 돌쇠. 그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장터에서 팔리던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웃음 속에 시작된 인연이 이 조선 최고의 성공 신화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친 일상에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장터의 뒷골목,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슥 거친 숫돌에 칼을 가는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서늘했지요.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황소라고 부르는 산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팔뚝은 웬만한 장정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직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짐승을 잡아온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피 냄새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피 비린내가 난다며 소매로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가곤 했지요. 아이들은 그를 향해 개백정이라 놀리며 돌을 던졌지만 돌쇠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칼에 베인 흉터와 짐승의 발길질에 치인 자국이 훈장처럼 빼곡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돌쇠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었지요. 돌쇠의 어머니 박씨는 장터 한 구석에서 작은 국밥 주막을 운영하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막은 비바람이 치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허름했지만 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씨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온갖 멸시를 견디며 돌쇠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아들이 손질해온 고기를 썰어 넣으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돌쇠야, 고기 다 썰었느냐? 손님들 오기 전에 어서 가마솥에 넣어라. 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돌쇠는 핏물이 밴 앞치마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유난히 고기가 연해서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날 것입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어머니까지 평생 고기 기름을 뒤집어 쓰고 살게 한 것 같아 늘 죄송했지요. 그래서 돌쇠는 남들이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도축장으로 나가 남들이 꺼리는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품삯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며칠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자의 고단한 하루가 지나가고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주방 구석에 앉아 기름진 손을 깨끗이 씻고는 돌쇠를 조용히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방바닥 밑 깊은 곳에서 때 묻은 낡은 괴짝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괴짝 안에는 누런 헝겊으로 꽁꽁 싸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풀어 돌쇠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짤랑, 짤랑. 엽전들이 부딪히며 내는 그 소리는 마치 맑은 냇물 소리처럼 영롱하게 들렸습니다. 돌쇠야, 이건 내가 10년 넘게 국밥을 팔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푼, 부 푼 모은 것이란다. 도합 10냥이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큰 돈이지. 돌쇠는 엽전 주머니의 묵직한 무게감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열량이면 장터에서 시돼지를 10마리나 사고도 남는 거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큰 돈을 언제 다 모으셨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박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집 고기만 떼어다 팔 수 있겠느냐? 내일 큰 장터에 가서 시돼지 10마리를 사 오너라. 그놈들을 키워 우리 주막 뒤뜰에 가득 채우면 이제 우리도 번듯한 고기 전문 주막을 할 수 있을 게다. 박 씨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고 돌쇠는 그런 어머니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돼지 10마리면 이제 매일 고기를 사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주막 규모도 몇 배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 취급받던 백정 가문이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희망이었지요. 돌쇠는 돈 주머니를 품속 깊은 곳에 넣고 내일 있을 장날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그 귀한 돈이 자신의 가슴팍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일 꼭 세상에서 제일 튼실한 돼지들로 골라오겠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장터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피 냄새와 땀 냄새로 범벅이 된 돌쇠의 10년 세월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를 헤치며 도착한 고을의 큰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팔도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외침과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장터 가득 울려 퍼졌지요. 돌쇠는 품속에 든 열량 주머니를 다시 한번 꼭 쥐며 시돼지를 파는 축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토실토실한 돼지 10마리가 우리 마당을 가득 채운 기분 좋은 상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로 향하던 돌쇠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고 말았습니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수군거리는 곳에서 서글픈 채찍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서들 보시오. 거친 사내의 외침에 돌쇠는 홀린 듯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삼배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감추고 있었지만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저렇게 고운 여인이 어쩌다 여기 장터까지 흘러왔을까. 쉿, 목소리 낮추게. 대역 주인의 가문이라는데 저 여인을 샀다간 우리 목숨도 위태로워. 사람들은 서로의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혹여나 화를 입을까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과 자신을 시기해 누명을 씌웠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설화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던 그때 육중한 그림자가 그녀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피 냄새가 밴 거친 옷차림의 산에 돌쇠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돌쇠의 차림새를 보고 비웃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동네 개백정 돌쇠 아닌가? 저 바보가 저길 왜 끼어들어? 돌쇠는 설화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쇠사슬 자국과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는 간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가슴팍에 든 돈 주머니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10년 넘게 국밥을 팔아 모은 우리 가문의 희망인 돼지 10마리 값이었습니다. 이걸 써버리면 어머니의 노여움을 어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앞날이 캄캄했지요.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돼지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목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보시오, 그 여인, 내가 사겠소. 돌쇠의 묵직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비를 파던 사내는 귀를 의심하며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라, 자네 같은 백정이 이 여인을 사겠다고 돈은 있고 하는 소린가. 돌쇠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열량 주머니를 꺼내 사내의 발 앞에 쾅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쏟아져 나온 엽전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지요. 돼지 10마리 값이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돌쇠의 단호한 말에 설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어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좀 보게. 돼지 대신 계집을 샀으니 이제 어머니한테 맞아 죽겠구먼. 돌쇠는 주위의 비웃음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화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돌쇠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설화는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던진 이 사내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돼지 10마리로 살 수 있었던 풍족한 미래 대신 돌쇠는 가시밭길 같은 인연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돌쇠는 설화를 데리고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돈 주머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돌쇠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주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불호령을 생각하니 돌쇠의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산길을 따라 돌쇠와 설화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돌쇠의 등 뒤에는 꿀꿀거리는 돼지 울음소리 대신 가냘픈 여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마을 어귀 주막 평상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박 씨는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실루엣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 왔느냐. 그래, 돼지들은 어디 두고 너 혼자 오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뒤를 살피며 튼실한 씨돼지 10마리가 줄지어 오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아들의 곁에는 돼지 대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낯선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아들의 품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아, 돼지는 어디 가고 웬 계집을 데려온 게냐? 설마 그 큰 돈을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냐? 돌쇠는 침을 꿀깍 삼키며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돼지 살 돈으로 여기 이 가여운 사람을 샀습니다. 순간 장터 한복판에 정적이 흐른 듯 주막 마당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뭐라, 돼지 10마리 살 돈으로 계집 하나를 샀다고? 내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어머니는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고기 기름을 뒤집어 쓰고 손톱이 닳도록 국밥을 팔아 모은 우리 집안의 피와 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백정 아들 장가 보내고 주막 한 번 크게 키워보려던 내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드디어 바보짓을 했다며 혀를 찾고 설화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지요. 설화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박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드님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 씨는 설화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돼지는 새끼라도 치지. 너 같은 건 우리 입만 축낼 뿐이다. 돌쇠는 어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설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장터에서 짐승처럼 팔려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돼지보다 귀한 법 아닙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꼭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말에 어머니, 박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고는 밤새도록 서러운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돌쇠와 설화는 차가운 마당 구석 헛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구해준 돌쇠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지만 돌쇠는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불같으셔도 속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설화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사내의 넓은 등판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어머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주막의 밤은 깊어갔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흐느낌은 돌쇠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돼지 10마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온 낯선 여인 설화. 그녀가 이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주막의 우렁각시가 될 수 있을지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박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왔지만 돌쇠와 설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주막에는 돼지 10마리 대신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돼지 10마리를 살 수 있었던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주막의 아침은 차디찬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침 일찍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폈지요. 하지만 장작을 넣는 손길에는 예전 같은 활기가 전혀 없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설화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쇠네 주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터에서 가장 소문난 맛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막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북적거리던 손님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오던 단골들조차 국밥을 절반도 못 비운 채 수저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주모, 요새 간이 좀 들쑥날쑥한 것 같소. 예전 그 깊은 맛이 안 나네. 오랜 단골이었던 보부상 김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자 어머니, 박 씨는 발끈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끓여온 국밥인데 맛이 변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입맛이 변한 건 그쪽 아니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어느덧 환갑을 넘긴 어머니의 미각과 후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전처럼 소금을 넣었는데 어떤 날은 혀가 아릴 정도로 짜고 어떤 날은 맹물처럼 싱거웠지요. 게다가 코가 어두워지다 보니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내는 타이밍을 자꾸만 놓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막이 더 망가지기 전에 시돼지 10마리를 들여 고기 전문 주막으로 승부를 보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 마지막 희망마저 아들이 데려온 낯선 여인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어머니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화는 부엌 구석에서 어머니 박 씨가 국을 끓이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주막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던졌지만 설화의 눈에는 그 양이 너무나 과해 보였습니다. 핏물을 빼는 과정에서도 고기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솥안에는 거무죽죽한 거품이 가득 올라왔지요. 설화의 눈에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손길이 오히려 맛을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답니다. 어머님, 국물이 너무 오래 끓어 탁해진 것 같습니다. 불을 조금만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붙였지만 어머니, 박 씨는 매서운 눈총을 쏘아 붙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감히 내 국밥에 참견이냐. 돼지 10마리 날려먹은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내 살림까지 망치려 들어. 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의 설화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 한복판인데도 주막 평상은 썰렁하기만 했고 간혹 들어온 손님들도 국물 한 모금에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국밥 그릇들을 치우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 손이 이토록 무뎌진 것을 나라고 왜 모르겠느냐. 돼지라도 있었으면 우리 아들 굶기지는 않았을 텐데. 돌쇠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무뚝뚝한 아들은 그저 어머니 괜찮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몰랐지요. 설화는 어머니의 절망 섞인 뒷모습과 텅 빈 가마솥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막을 살리는 길은 돼지 10마리를 다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맛을 되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지요. 설화는 남몰래 주막 뒷뜰을 살피며 고기의 누린내를 잡고 육수의 감칠맛을 살릴 약재와 나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평생의 피땀을 내놓은 돌쇠와 자식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 식어가는 가마솥에 다시 불을 지필 묘책을 짜내기로 말입니다. 주막의 감도는 차가운 냉기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 속에서 설화의 지혜가 조용히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장사가 안 되는 속상함에 낮술을 한 잔 걸치고는 평상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내일 쓸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부엌에 홀로 남겨진 설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솥 안에는 아까 손님들이 누린내가 난다며 외면했던 식어빠진 국밥 국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설화는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앞은 잘 안 보이고 마음만 급해 제대로 닦지 못한 솥 가장자리에는 시커먼 그름과 기름때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릇에 청결해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설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수세미를 들고 가마솥을 박박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쇳가루가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닦인 가마솥은 이내 은은한 광택을 내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화는 돌쇠가 손질해둔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찬물에 담가 핏물을 확실히 뺐습니다. 궁궐수락 안에서는 고기의 핏물만 잘 빼도 누린내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설화는 주막 뒤뜰 우물가 주위를 돌며 쓸만한 약재를 찾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생강, 조각과 말린 대추, 그리고 누린내를 잡는데 탁월한 팔각향과 비슷한 산초 열매를 찾아냈지요. 설화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맑은 물을 부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주막 마당에는 예전에 그 역한 누린내 대신 은은하고도 깊은 향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던 돌쇠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설화 아가씨,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 집 부엌에서 이런 향기가 나다니요. 돌쇠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가마솥 안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설화는 단아하게 미소 지으며 국물 위에 뜬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정성껏 걷어냈습니다. 돌쇠님, 고기 맛은 칼끝에서 나오지만 국물 맛은 기다림과 정성에서 나옵니다. 그때 평상에서 잠이 깼는지 어머니 박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돌쇠야, 내가 또 고기를 태우는 것이냐? 어머니 박 씨는 몽롱한 정신에도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향기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서 가마솥을 지키고 선 설화를 보자 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내 인연, 내가 감히 내 가마솥에 손을 대. 돼지 10마리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은 고기까지 다 버리려는 게냐. 설화는 차분하게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고기가 아까워 제 나름대로 비법을 더해 다시 끓여본 것입니다. 어머님이라는 소리에 박 씨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라니, 누가 내 어미냐? 이 불효시 같은 계집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박 씨는 당장이라도 설화를 쫓아낼 듯 빗자루를 치켜들었지만 그 순간 솥 안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국밥을 끓여온 박 씨조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천하일미의 향기였지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살짝 보았습니다. 순간 박 씨의 눈이 번쩍 뜨이며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안을 감도는 감칠맛과 깔끔한 뒷맛, 그리고 고기의 고소함만 남은 그 맛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평생 이런 국물 맛은 처음이로구나. 어머니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설화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헛기침을 하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향기만 그럴싸하구나. 손님들 입맛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느니라. 어머니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을 나갔지만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맺힌 침을 닦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설화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주막의 가마솥에는 절망의 눈물 대신 희망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장터의 공기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쇠네 주막의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평소처럼 역한 누린내가 아니라 사람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하고도 깊은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던 보부상들이 하나둘 코를 킁킁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 향긋한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꼭 대갓집 잔칫날에나 맡을 법한 냄새로군. 사람들의 발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돌쇠네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손님은 어제 국밥을 남기고 갔던 단골 김씨였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설화가 정성껏 담아낸 국밥 한 그릇을 마주했지요. 뽀얀 국물 위에 파릇파릇한 파가 썰려 있고 기름기 하나 없이 맑은 육수가 뚝배기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니 주모, 이게 정말 어제 그 국밥이 맞소. 국물이 어찌 이리 깊고 개운할 수가 있단 말이오. 김 씨의 감탄사에 옆자리 손님들도 너도 나도 국물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먼.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니 이보다 더한 보양식이 어디 있겠나. 순식간에 주막은 손님들로 꽉 들어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평상 주위에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박 씨는 밀려드는 손님들의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시만 기다리쇼. 국밥이 나가는 대로 바로 자리를 내드림세. 박 씨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지만 빈 그릇이 쉴 새 없이 돌아오고 엽전이 하나둘 쌓이는 것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답니다. 무엇보다 박 씨를 놀라게 한 것은 손님들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깨끗이 비운다는 사실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맛이 변했네. 누린내가 나네라며 타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그릇 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신이 나서 마당 한 구석에서 고기를 썰어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주막에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건 정말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돌쇠의 우렁찬 목소리에 박 씨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설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설화는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불 조절을 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지요. 박 씨는 설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차마 내뱉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 계집이 정말 우렁각시라도 되는가 보구나 싶어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주막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장터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네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고 기운이 펄펄 난다더라.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장이 끝날 무렵 박 씨의 앞치마 주머니는 묵직한 엽전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들인 돈이 웬만한 큰 장날 3일 치 수입보다 많았으니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박 씨는 방 안에서 엽전을 하나둘 세어보며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돼지 10마리 날린 게 원통해서 잠도 못 잤는데 어째 그 돈이 금방 다시 채워질 것 같구나. 어머니는 짐짓 설화를 불러 세워놓고는 엽전 몇 푼을 떼어 건넸습니다. 자, 이건 내가 오늘 고생했으니 주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기 손질법을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거라. 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큰 소리를 쳤지만 설화는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서툰 인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설화의 단아한 대답에 박 씨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주막이 번창할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건너편 이고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네 저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손님을 다 뺏어가 어디 두고 보자. 내 조만간 그 콧대를 꺾어주마. 탐욕스러운 만석의 눈빛이 번뜩였고 주막의 대박은 이제 예기치 못한 시기와 음모의 서막이 되고 있었답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로 차가운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돌쇠와 설화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네 주막에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장터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며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욕심 많은 사내였지요. 그는 평소 천한 백정 놈들이 끓이는 국밥을 누가 먹느냐 하며 돌쇠네를 대놓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자신의 주막은 파리만 날리고 돌쇠네 주막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복에 저 백정놈들이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는 모양이야. 국밥 한 그릇에 사람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다니. 만석은 곁에 있던 신복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애꿎은 술상만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는 돌쇠네 주막의 비법을 알아내려 사람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설화가 워낙 철저하게 부엌을 단속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지요.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만석은 결국 비열하고도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맛으로 안 되면 그놈들이 장사를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면 그만이지. 만석은 늦은 밤 장터에서 질 나쁘기로 소문난 건달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건달들의 손에 두둑한 엽전 주머니를 쥐어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 밤 돌쇠네 주막 부엌에 몰래 들어가거라. 거기 있는 소금 단지며 고기 가마솥에 이 가루를 몽땅 쏟아붓고 오너라. 만석이 건넨 종이 꾸러미 안에는 먹으면 배앓이를 심하게 하고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쓴맛이 나는 독초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에게 식재료를 망치는 것만큼 잔인한 짓은 없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만석에게는 상도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 시각 돌쇠네 주막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오늘도 돈 보따리를 품에 안고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었고 돌쇠는 내일 쓸 고기를 미리 손질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어둠을 틈타 만석의 사주를 받은 건달들이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어 주막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설화가 정성껏 닦아놓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준비해온 독초 가루를 뿌려댔습니다. 또한 국밥의 간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소금 단지에도 지저분한 이물질과 쓴 가루를 듬뿍 섞어버렸지요. 내일 아침이면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배를 움켜쥐고 난리가 나겠구먼. 건달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박 씨는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돌쇠야, 어서 불을 지펴라. 오늘도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야지. 어머니는 설화가 정성껏 준비해둔 육수에 소금을 한 움큼 집어넣고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국물 색깔이 미묘하게 탁해지는 것을 박 씨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침침해진 탓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사가 잘 된다는 기쁨에 평소보다 주의력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설화는 마당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잠시 부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맛도 보지 않은 채 그저 예전처럼 소금 양만 맞추고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이 들이닥쳤고 첫 국밥이 평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 국물 맛을 보러 일찍 왔소. 보부상 한 명이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장터 전체를 울리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퇴, 이게 뭐야? 주모, 사람 죽일 작정이오. 국밥 맛이 왜 이리써? 손님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바닥에 국밥을 쏟아버렸고 다른 자리에서도 아우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내 배야, 아이고, 갑자기 속이 뒤틀리네. 이 집에 독이라도 탄 거 아니야? 순식간에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돌쇠와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어머니,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만 했지요.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인가. 역시 천한 것들이 만드는 음식은 믿을 게 못 되는구먼. 만석의 비아냥거림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주막 마당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고 라이벌인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은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선동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보시오들, 내 말이 맞지 않소. 천안백정. 놈들이 끓이는 국밥에 도대체 무엇을 넣었길래 사람 잡는 독약 맛이 난단 말이오. 분노한 손님들이 가마솥을 엎으려 달려들자 돌쇠가 그 앞을 육중한 몸으로 막아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사색이 되어 우리는 절대 독을 타지 않았소. 울부짖었지만 흥분한 군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음 사이로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두 멈추십시오. 이 국밥은 독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살리는 귀한 약재가 들어간 보양식입니다. 부엌에서 걸어 나온 설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설화는 쓰러져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는 가마솥에 담긴 국물을 국자로 떠서 망설임 없이 한 입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니, 저 계집이 미쳤나? 독이 든 걸 알면서 마시다니.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설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만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물에서 나는 이 쓴맛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맛을 망치기 위해 넣은 고삼이라는 아주 쓴 약초 가루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고삼은 먹으면 속이 뒤틀리고 입이 마비될 정도로 쓰지만 사실은 위장을 깨끗이 하고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약재이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당황한 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근조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국밥은 어머님께서 봄철 기운이 없는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식치국밥입니다. 다만 고삼의 쓴맛을 잡기 위해 넣어야 할 마지막 비법, 재료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 잠시 맛이 튄 것뿐이지요. 설화는 돌쇠에게 눈짓하여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생강청과 말린 감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솥에 두 재료를 듬뿍 넣고 다시 불을 지폈으며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쓴맛을 중화시키는 궁중수라간의 비법을 발휘했지요. 잠시 후 역하게 올라오던 쓴내가 사라지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은은한 향기가 주막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새로 끓여낸 국물을 아까 화를 냈던 보부상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이 국물은 어제의 맛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보부상이 반신반의하며 국물을 마시자 신기하게도 뒤틀렸던 속이 편안해지며 입안에 감돌던 쓴맛이 달큼한 감칠맛으로 변했습니다. 어허, 신기하네. 아까는 그렇게 쓰더니 지금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로구먼. 손님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다시 수저를 들자 기세등등하던 만석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설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석의 곁에 서 있던 건달의 소매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희 주막에서만 쓰는 이 귀한 고삼 가루가 왜 저분의 소매에 잔뜩 묻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건달의 소매 끝에 묻은 초록색 가루로 쏠렸습니다. 당황한 건달이 뒷걸음질을 치자 만석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장터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돌쇠네 주막에 더 큰 명성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국밥이 아니라 사람의 병까지 고치는 영험한 약국밥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어머니 박 씨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제넘게 참견했습니다. 설아의 사과에 어머니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이 데려온 이 여인이 정말로 하늘이 보낸 귀인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 기쁨도 잠시 설아는 만석의 탐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법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자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조용히 설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닦아놓은 무딘 칼날을 다시 한번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돌쇠네 주막의 가마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만석 주막의 비열한 음모를 멋지게 되치게 한 그날 밤, 돌쇠네 주막은 여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오늘 하루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마당 한 구석,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돌쇠와 설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돌쇠는 낮에 가마솥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던 설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을 꼼지락거리며 옆에 앉은 설아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주막은 오늘로 끝장날 뻔했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설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는 왠지 모를 서글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돌쇠님, 제가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사연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설아는 한양 궁궐수락안에서 임금님의 건강을 책임지던 가장 전도 유망한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미각과 정성으로 임금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 총애가 오히려 설아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동료 최상궁이 문제였지요. 최상궁은 설아가 가진 요리 비책을 탐냈고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은 제 요리법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 올릴 약선 요리에 최상궁이 몰래 금기시되는 약재를 섞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요리를 먹은 임금님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지셨고 수라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최상궁은 모든 죄를 설아에게 뒤집어 씌웠고 설아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대역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안고 관비가 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것이랍니다. 설아의 뺨 위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달빛에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설아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주먹을 꽉 쥐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간악한 질투 때문에 짐승처럼 팔려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의 앞에 묵직하게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설화 아가씨,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아가씨의 그 억울함은 제가 반드시 풀어드릴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가씨의 고운 손에 다시는 핏물 묻히지 않게 하겠소.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맹세의 설화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감싸 쥐는 돌쇠의 거친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틋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돌쇠를 통해 세상에는 권력과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석 주막의 시기심이 이제는 단순한 장사 싸움을 넘어설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질투라는 이름의 독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법이니까요.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칼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설화를 다시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이 백정의 칼이 짐승이 아닌 악인을 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막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장터의 바람에는 파릇파릇한 풀내음이 섞여들고 돌쇠네 주막의 명성은 고을 담장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자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정적감이 감돌던 장터 거리에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고을 수령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들이 커다란 방을 장터 한복판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오. 조만간 나라의 어른이신 임금님께서 민심을 살피러 우리 고을에 행차하신다 하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방 앞으로 모여들었고 돌쇠와 어머니 박씨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님의 행차는 고을의 가장 큰 경사였지만 수령에게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일이었지요. 특히 임금님이 머무시는 동안 올릴 식사를 어느 곳에 맡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수령은 고심 끝에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주막 두 곳을 선정하여 경합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행차 때 임금님의 한 끼를 책임질 주막을 뽑겠노라. 그 후보는 장터의 터줏대감 만석 주막과 요새 떠오르는 돌쇠네 주막이다. 수령의 공고가 떨어지자마자 장터는 발칵 뒤집혔고 돌쇠네 주막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백정 아들이 끓이는 국밥이 감히 임금님의 수라상 후보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어머니 박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우리가 어찌 감히 나라님께 음식을 올린단 말이냐? 혹여나 입맛에 안 맞으시면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날 게다. 박씨는 손을 덜덜 떨며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곁에 있던 설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것이 자신의 누명을 벗고 돌쇠와 어머니에게 입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임을 직감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화려한 산의 진미보다 백성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 끼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설화의 단호한 말에 돌쇠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잡은 고기와 설화 아가씨의 솜씨라면 임금님도 분명 감동하실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은 분노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미 고을 아전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며
이번 경합을 독식하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감히 저 백정 놈들이 내 앞길을 막아 임금님의 수라는 권세 있는 자의 몫이지. 피 냄새 나는 놈들의 것이 아니니라. 만석은 이번 경합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고을에서의 위세도 끝장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비한 장난질로는 돌쇠의 주막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훨씬 더 잔인하고 은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고을 수령은 돌쇠와 만석을 관하로 불러들여 경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흘 뒤 임금님께서 도착하시는 날 정식으로 음식을 내어라. 맛과 정성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요리를 내놓는 쪽이 승리할 것이니라. 관아를 나오는 돌쇠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옆에 서 있는 설화의 든든한 모습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설화는 마음속으로 예전 수라간에서 익혔던 임금님의 건강 상태와 입맛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희망에 부풀어 주막으로 돌아가는 길목, 뒤편에서는 만석이 고용한 어둠 속의 자객들이 조용히 칼날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부의 서막이 올랐으나 그 뒤편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행차를 단 하루 앞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돌쇠네 주막은 내일 있을 경합 준비를 위해 늦은 밤까지 가마솥에 불꽃이 꺼지지 않았지요. 설화는 임금님의 기력을 보강할 궁중 비법 육수를 우려내며 잠시도 솥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은 질투와 탐욕으로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돌쇠네 국밥 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지요. 맛으로 안 된다면 아예 요리를 할 수 없게 손을 써버리면 그만이지. 만석은 거액의 돈을 주고 고용한 괴한 3명을 어둠 속으로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막의 가마솥을 엎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만드는 설화의 손이었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줄 알았던 시각, 괴한들이 담장을 넘어 부엌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설화는 졸음을 쫓으며 솥 안에 육수를 정성껏 젓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그림자의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누구냐? 걔 누구냐? 설화가 소리를 지르며 가마솥 앞을 가로막았지만 괴한들은 사정없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몽둥이를 휘두르며 부엌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지요. 설화는 내일 임금님께 올릴 귀한 육수 항아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돼. 설화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 괴한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불길한 소리가 정적을 깼고 설화의 날카로운 비명이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괴한의 몽둥이가 항아리를 감싸고 있던 설화의 오른손목을 정확히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돌쇠가 괴한들을 쫓아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쓰러진 설화를 안아 올렸고 그녀의 오른손은 이미 무섭게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설화 아가씨, 정신 차려 보십시오. 아가씨, 손이 왜 이렇습니까? 돌쇠의 우렁찬 목소리에 어머니 박씨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부러진 손목을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리사에게 손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이제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남지 않게 된 것이지요. 돌쇠님, 제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일 경합은 어찌합니까? 설화의 절망 섞인 목소리의 주막에는
차디찬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 우리 주막을 망치려 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이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이냐? 마을 의원을 급히 불렀으나 뼈가 어긋났소. 최소 한 달은 손을 절대 쓸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임금님이 도착하시고 수령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칠 텐데 요리사의 손이 부러졌으니 모든 것이 끝난 셈이었지요. 돌쇠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만석 주막으로 당장이라도 달려가려 했으나 설화가 떨리는 왼손으로 돌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우리 주막은 싸움이나 일삼는 곳으로 낙인 찍혀 영영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설화는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돼지 10마리 값을 버리고 구한 목숨, 그리고 간신히 되찾은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려 하고 있었지요. 주막의 아침은 밝아오는데 가마솥의 불은 식어가고 설화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주막의 부엌에는 차디찬 정적과 함께 타오르는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부어오른 오른손을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식어가는 가마솥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지요. 궁중수락안에서 쫓겨날 때도 이토록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손이 이 모양이니 내일 임금님께 올릴 국밥은커녕 솥뚜껑 하나 열 힘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설화의 가냘픈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박 씨 또한 문 밖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하며 하늘을 원망했지요. 그때 묵묵히 마당에서 칼을 갈던 돌쇠가 듬직한 발걸음으로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설화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신의 두툼하고 거친 손을 내보였지요. 설화 아가씨, 고개를 드십시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설화가 눈물 젖은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보자 돌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의 손이 부러졌다면 제 손을 쓰십시오. 제 손은 짐승을 잡느라 투박하지만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돌쇠님, 백정의 칼질과 요리사의 칼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가씨의 섬세한 맛을 어찌 이 거친 손으로 흉내내겠습니까? 하지만 돌쇠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식칼을 꽉 쥐었습니다. 고기 결을 잇는 것은 조선 천지의 저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아가씨가 제 눈이 되어주시고 제가 아가씨의 손이 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믿고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막의 명예와 아가씨의 누명을 위해 제가 백정이 아닌 요리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진심에 설화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왼손으로 채소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 주막 부엌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수업이 펼쳐지는 서당으로 변했습니다. 설화는 고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썰어야 육수가 맑게 우러나는지, 불의 세기를 언제 줄여야 감칠맛이 살아나는지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돌쇠님, 지금입니다. 고기의 결 반대 방향으로 아주 얇게 점이셔야 합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을 뜯듯이 말입니다. 평생 힘으로만 칼을 휘두르던 돌쇠였지만 설화의 목소리를 따라가자 신기하게도 칼끝에 부드러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돌쇠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긴장했지요. 설화는 그런 돌쇠의 곁에서
간을 맞추는 법과 약재의 비율을 조절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강과 마늘을 다져 넣으시되 마늘의 향이 너무 튀지 않게 천천히 저어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사람의 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손끝에서 궁중 요리사의 섬세한 손길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박 씨는 부엌 틈새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잡는 칼이 더 이상 죽이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집안을 세우는 생명의 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올 무렵 가마솥 안에서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영롱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설화는 돌쇠가 정성껏 끓여낸 국물을 한 모금 맛보고는 감격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님, 해냈습니다. 이 맛이라면 임금님도 분명 알아주실 것입니다.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칼을 내려놓고 허허 웃으며 설화의 앞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은 아가씨의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백정의 손과 상궁의 눈, 두 사람의 합작품인 국밥 한 그릇은 이제 조선의 역사를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경합의 날이 밝았고 돌쇠는 늠름하게 가마솥을 지키며 임금님의 행차를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경합의 막이 올랐습니다. 행궁 앞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 두 개가 나란히 걸렸고 그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은 보란듯이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고 한양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전복과 말린 해삼, 그리고 값비싼 향료들을 좌판 가득 늘어놓았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임금님께 올릴 진정한 수라의 재료들이오. 저 천한 백정놈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보물들이지. 만석은 거드름을 피우며 돌쇠를 비웃었지만 돌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숫돌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옆에는 오른손에 하얀 붕대를 감은 설화가 꼿꼿한 자세로 서서 돌쇠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돌쇠님, 지금입니다. 고기를 잡으십시오. 짐승을 잡을 때의 그 우직함 대신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손끝에 실으셔야 합니다. 설화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돌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날카로운 식칼을 쥐었습니다. 이때 만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가마솥 바로 옆에서 독한 연기가 나는 생나무를 태우기 시작했지요. 국밥의 생명은 은은한 향기인데 매운 연기로 돌쇠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국물의 탄내를 배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이쿠, 날이 추워 불을 좀 세게 지피는 것이니 이해들 하시오. 만석의 뻔뻔한 조롱에 구경하던 어머니 박 씨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설화는 오히려 차분하게 돌쇠에게 지시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지나갈 뿐입니다. 돌쇠님은 오직 고기 결의 숨소리에만 집중하세요. 그 순간 돌쇠의 칼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소와 돼지를 잡으며 다져진 돌쇠의 팔뚝 근육이 꿈틀거리더니 두툼한 고기 덩어리가 종이장처럼 얇게 저며지기 시작했지요. 칼끝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는 일정한 장단을 맞추는 북소리 같았고 썰린 고기들은 마치 나비가 날아오르듯 쟁반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백정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 화려한 칼춤의 넋을 잃고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사람의 손놀림인가? 고기가 투명해서 뒷면이 다 보일 정도구먼.
만석은 당황하여 더욱 자극적인 향신료를 솥에 쏟아부었지만 설화는 미리 준비해온 말린 귤 껍질과 생강 조각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지금입니다. 연기 냄새를 잡아줄 향의 방패를 솥 안에 던지십시오. 돌쇠가 재료를 넣고 솥뚜껑을 덮자 신기하게도 매캐한 연기 냄새를 뚫고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맑은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수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으로 향을 다스리는 설화만의 비법이었지요. 만석의 솥에서는 진한 고기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돌쇠의 솥에서는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청량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설화의 지시에 따라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솥 안에 육수가 소용돌이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설화는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돌쇠의 땀을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돌쇠님, 당신의 그 우직한 정성이 이제 이 국물 안에 다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화의 따뜻한 격려에 돌쇠는 힘을 내어 마지막 칸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작 요리가 완성되어 가자 만석의 얼굴은 초조함에 흙빛으로 변해갔고 장터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대결의 결과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손이 되어 일구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지요. 정각이 되고 임금님의 행차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어 서자 사방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옥좌가 놓이고 위엄 있는 자태의 임금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고을 수령과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제 공정하고도 엄격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미상궁이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은수저가 들려 있었지요. 임금님께 올리는 모든 음식은 혹여나 있을지 모를 독을 걸러내기 위해 이 은수저의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먼저 만석 주막의 주인 만석이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국밥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녹그릇에 담긴 국밥은 겉보기에는 기름기가 벌르르하고 산해진 미가 가득해 보였지요. 기미상궁은 망설임 없이 은수저를 국물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은수저의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수저의 색은 변하지 않았고 기미상궁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셔 맛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만석의 국밥을 몇 숟가락 드시더니 이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맛은 화려하나 기름기가 너무 많아 입안이 텁텁하구나. 거칠에만 요란할 뿐 속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이 부족하다. 임금님의 냉정한 평가에 만석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돌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설화의 지시에 따라 정성껏 담아낸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화려한 녹그릇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하고 투박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 어떤 향기보다 맑고 청량했습니다. 기미상궁이 다시금 은수저를 꺼내 돌쇠의 국밥 속에 담갔습니다. 모두가 침을 꿀깍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은수저는 그 어떤 빛의 변화도 없이 영롱한 은빛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미상궁이 국물을 한 입 머금는 순간 평생 궁궐의 맛에 길들여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투박한 뚝배기 속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깊이와 정갈함 때문이었지요. 임금님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임금님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내 숟가락질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국물 한 방울, 고기 한 점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깨끗이 비워내셨지요. 임금님은 빈 뚝배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시더니 곁에 서 있던 김이상궁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김이상궁, 그대도 느꼈느냐? 이 국물 끝에 남는 은은한 박하 향과 속을 달래는 감초의 기운 말이다. 김이상궁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전하. 소인 또한 깜짝 놀랐사옵니다. 이 배합은 예전의 수라간에서 전하의 기력을 보강하던 설화상궁만이 쓰던 비법이옵니다. 임금님은 곧장 음식을 낸 돌쇠와 설화를 향해 가까이 오라 명하셨지요. 백정이라 들었는데 어찌하여 궁중 수라에서나 쓰이는 식치의 비법을 알고 있는 것이냐? 돌쇠는 넙죽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고기만 썰 줄 아는 무지한 백정일 뿐이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여기 제 곁에 있는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옵니다. 임금님의 시선이 고개를 푹 숙인 설화에게 꽂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너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런 벽촌 장터에서 백정의 국밥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냐? 설화는 온몸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임금님을 다시 뵙게 된 감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전하, 소녀 전하의 수라를 책임지던 상궁 설화이옵니다. 동료의 시기로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흘러오게 되었나이다. 설화의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장내에는 물을 끼얹은 듯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설화의 얼굴을 낱낱이 살피기 시작하셨지요. 내가 정녕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설화 상궁이란 말이냐. 내가 떠난 뒤로 입맛을 잃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임금님은 설화의 부러진 손목을 보시고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그때 당황한 만석이 끼어들어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 여인은 죄인을 자처하는 불효시이옵니다. 어찌 백정과 어울리는 천한 것의 말을 믿으시나이까. 하지만 임금님은 이미 만석의 간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놈, 내가 이번 경합을 이기기 위해 관아 아전들에게 뒷돈을 대고 어젯밤 자객을 보내 이 여인의 손을 부러뜨린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임금님이 신호를 보내자 포졸들이 만석의 수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만석이 고용했던 자객들은 이미 포박되어 있었고 그들의 품에서는 만석이 건넨 엽전 주머니가 증거로 쏟아져 나왔지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머리를 짓지었지만 임금님의 서슬퍼런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만석 주막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 평생 장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임금님은 다시 설화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그녀의 누명을 그 자리에서 벗겨주셨습니다. 설화야, 내 이제야 진실을 알았노라. 너를 모함했던 수라간의 비리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너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마. 설화는 대성통곡하며 임금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고 옆에 있던 돌쇠와 어머니 박씨도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돼지 10마리 값을 내던져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돌쇠의 우직한 선택이 마침내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여인의 인생을 부활시킨 것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돌쇠네 주막의 승리를 축하했고 만석의 탐욕은 차디찬 감옥 창살 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눈물은 기쁨의 함성으로 변했고
돌쇠네 주막은 이제 고을의 자랑을 넘어 조선의 전설이 되려 하고 있었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백정과 상공의 인연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고을을 떠나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돌쇠네 주막은 예전에 그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국밥 향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돌쇠의 신분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어명으로 면천을 받은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개백정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번듯한 양인의 모습으로 장터를 누비며 전국의 소 도매를 관리하는 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이제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를 타고 다녔지만 여전히 점심때면 주막에 나와 손님들에게 국밥을 퍼주며 호통을 쳤답니다. 이놈아, 국물 더 줄 테니 싹싹 비우거라. 그래야 내일 또 힘내서 일할 것 아니냐. 이제 어머니 박 씨의 돼지 타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설화가 돼지가 아니라 조선팔도 전체를 가져다 주었으니 입이 귀에 걸릴 수밖에요. 설화는 궁궐로 돌아오라는 임금님의 권유를 정중히 사양하고 돌쇠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궁중 요리의 비법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지요. 맛은 나누어야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돌쇠님의 정직한 고기와 저의 비법이 합쳐지면 조선 만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요. 설화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장터마다 주막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선팔도 어느 장터를 가도 돌쇠네라는 글자가 새겨진 붉은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돌쇠네 국밥 한 그릇 못 먹어본 놈은 조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쇠와 설화는 장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돌쇠는 설화의 고운 손을 잡으며 1년 전 장터에서 전 재산을 내던졌던 그날을 떠올렸지요. 설화 아가씨, 아니 이제는 제 안 사람이 되셨구려. 그때 돼지를 안 사고 당신을 산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횡재였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고백에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돌쇠님, 재물은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지만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우직한 마음이 저와 이 주막을 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돼지로 시작된 우직한 백정의 선택은 그렇게 조선의 맛을 바꾸고 수만 명의 배고픈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신화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전국의 장터마다 펄럭이는 돌쇠네 깃발 아래서 수많은 백성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직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일구어낸 이 파란만장한 성공담은 우리 가슴 속에 사람이 곧 보배라는 깊은 울림을 남기며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돼지 10마리 대신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돌쇠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처럼 계산이 빠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보면 돌쇠의 선택은 참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인 돼지 10마리에만 집착했다면 돌쇠는 그저 평범한 백정으로 남았겠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 그 우직한 진심이 결국 조선 최고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돌쇠처럼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 생각지 못한 기적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불안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돈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사시는 지역명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에 몰입하시느라 목이 좀 타셨을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며 여운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설명란에 이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차들을 주정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돌쇠처럼 복 듬뿍 받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